자, 심화이론 과정 48강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414페이지예요. 414페이지 보시면 6절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다 소개되는데 이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파이낸싱이다 이는 뭡니까? 금융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파이낸싱은 금융이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를 어때? 프로젝트 금융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또한 영어책을 써서 PF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같은 프로젝트 금융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서 사례 하나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천안 논산 고속도로다라는 겁니다. 천안 논산 고속도로 이미 어때 완공이 돼서 차량들 다니고 있지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가급적 이 예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건설회사에서 만 10년 근무를 했었습니다. 제가 건설 근무할 당시에 이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됐고 저도 이 개발 사업에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조금이나 더 알고 있어서 이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럼 천안 논산 고속도로다 이 같은 개발 사업을 일개 회사가 하려고 할까 안 할까요? 절대 안 하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개발 기간도 길지요. 자금력, 기술력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만큼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절대 일개 회사가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공사를 발주하는 기간도 이 같은 사실 잘 알고 있겠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천안 논산 고속도로다 그런데 이걸 일개 회사에 맡기는 게 아니라 어떤 구간을 나눠버렸습니다. 이처럼 구간을 나눠버렸어요. 흔히 이걸 우리가 109, 209, 309, 409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구에 대해서도 일개 회사에게 절대 맡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 회사가 결합이 돼서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A 회사, B 회사, C 회사, D 회사, 여러 회사가 결합이 돼서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 이것은 개발 사업 방식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여러 회사가 결합해서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 이럴 때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국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어디에 주로 적용됩니까? 대규모 개발 사업에 주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그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이 A 회사, B 회사, C 회사, D 회사 모두 어때? 자기 회사의 신림을 추구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개발 사업이 더딜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원활한 개발 사업을 위해서 대표 회사를 선임을 해서 이 대표회사가 개발 사업을 이끌고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많은 회사가 대표회사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규모가 크다 보면 대표회사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A, B, C, D 이 회사가 연합을 해서 결합해서 하나의 법인을 별도로 만들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하나의 법인을 별도로 만들어버리고 이 법인에 의해서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 법인은 이 같은 개발 사업을 위해서 신설이 되었지요. 이 신설된 이 법인은 개발 사업 완료되면 당연히 청산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여튼 법인은 이 개발 사업을 진행해서 자금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법인은 자금을 조달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개발 사업에서 1조 이처럼 자금을 조달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법인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 개발 사업을 위해서 A, B, C, D 이 회사가 연합이 돼서 새롭게 회사 하나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럼 새롭게 만들어진 이 회사니까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거의 없더라는 이야기. 설령 있더라도 1조 이만큼의 자금 조달할 수 있는 부동산이 있을까요? 없겠지요. 따라서 이 법인은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야. 그럼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또한 이 법인은 신설된 지 얼마 안 됐겠죠? 신용도 없다라는 이야기에서 신용 대출도 안 된다는 어떻게 해서 자금을 조달할까 곰곰이 고민해 보겠죠. 고민하니까 천안 논산 고속도로다. 이것은 고속도로 완공만 되면 지나다니는 차량으로부터 뭘 받습니까? 통행료를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통행료. 이걸로 상환하겠다라는 겁니다. 통행료 이걸로 상환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를 근거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통행료라는 미래의 현금 흐름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미래의 현금이다. 또한 미래 사업의 수익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미래 현금 또는 미래 수익성, 이걸 근거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한다. 이 같은 자금 조달 기법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다. 프로젝트 금융 PF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특징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프로젝트 금융은 부동산 담보대출이 어때? 아니라는 점이에요. 부동산 담보대출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로 뭘 근거로 자금을 조달합니까? 미래 현금 또는 미래 수익성 이걸 근거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래서 자금을 조달하고 상환할 때 미래 현금 이걸로 상환을 하게 된다. 결국 이 사례 보면 통행료 이거 받아서 때 상환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천안 논산고속도로 여튼 개발 사업에서도 프로젝트 금융에서 자금 조달이 많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통행료로 상환을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처럼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시다가 천안 논산 고속도로 타고 가시다가 다시 호남 고속도로 이렇게 가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때? 이 구간만 별도 있을 때 통행료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뭐 때문일까요? 이제 천안 논산 고속도로 개발 사업 진행하면서 참 프로젝트 금융에서 자금 조달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 통행료로 상환을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여튼 프로젝트 금융은 부동산 담보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시고 미래 현금 그럼 미래 수익성 이걸 근거로 해서 자금을 조달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미래 현금 예를 들어서 이 사례 통행료 되겠죠? 통행료 이거 받아서 상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이 있겠지요. 자, 보세요. 이제 1조 이 같은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이 있다는 이야기야. 금융기관 입장에서 1조 빌려주고 고속도로 완공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때? 지연차로부터 통행료 받아서 원리금을 상환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위험이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왜? 고속도로 완공될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위험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금융 이 같은 경우에는 이처럼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리 수수료 높다는 이야기예요. 높다. 그래서 성공하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대박 터지는 거고요. 실패하면 쪽박 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흔히 여러분들이 종종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제2금융권이다. 그래서 영업정지다. 뭐 이 같은 사례들이 나옵니다. 영업정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프로젝트 금융의 부실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공하면 대박 터지지만 실패하면 쪽박 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위험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개 금융기관 1조 이렇게 빌려주려고 할까 할까요? 안 하겠지요. 역시 이제 A 은행, B 은행, C 은행 참 여러 은행들이 결합이 돼서 컨소시엄 구성해서 1조 이렇게 빌려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참 이제 여러 은행들이 결합이 되는데 이 같은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역시 컨소시엄 구성하는 거죠. 이걸 그래서 흔히 대주단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대주단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우리 이 생각을 합시다. 차주라는 게 있어요. 차주는 차입자예요. 차입자. 대주는 뭡니까? 대출자예요. 금융회사 되겠죠? 그럼 여러 금융회사 모였으니까 대주 단 이거 뭡니까? 단체다. 그럼 돈 빌려주는 단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출자 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시험 대주단이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대주단 여기에서 1조 이렇게 빌려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빌려주고 이 어떤 대주단도 어떻습니까? 그만큼 위험이 크다는 걸 잘 알고 있겠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조 이걸 빌려주면서 어때? 이 개발업자가 자체로 자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놔두진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왜?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주단도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지 위탁 계좌에 의해서 이 자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흔히 에스크로 계정을 설정한다. 이런 표현인데 좀 에스크로 계정을 설정해서 즉 위탁 계좌에 의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개발업체에 맡겨버리면 어떻습니까? 자기네들이 즉 시행사의 개발 이익을 먼저 빼가버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어때? 위험은 더 커지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시행사의 개발 이익보다는 공사비가 어때? 이 금액에서 먼저 인출이 나가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 대주단 입장에서 금융기관 입장에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도 자금을 통제하기 위해서 어때? 위탁 계좌에서
관리가 된다. 여튼 위탁 계좌에서 관리하면서 자금이 엉뚱해서 새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점 위탁 계좌 관리하면서 어때? 이제 시행사의 개발 이익보다는 공사비보다 먼저 인출도록 한다. 그래서 이제 위험을 줄이고자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이제 여튼 대주단들이 이 사람이니까 1조죠. 1조 빌려주면서 다른 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야. 뭐만 고민하면 되겠습니까? 자, 고속도로 완공되면 차량 몇 대 다닐 것인가? 통행료 얼마 나올 것인가? 이것만 고민하면 된다는 이야기야. 왜? 이걸로서 상환을 받기 때문이다. 할 수 있겠지요. 따서 자, 정부의 비대칭 문제 이 자체도 완화시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다른 거 필요 없다는 이야기야. 자, 미래 현금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고속도로 완공되면 차량 몇 대 다니고 통행료 얼마 들까? 이것만 자, 분석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당초에는 이제 이 대주들이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천안 논산고속도로 완공만 되면 하루에 어떻습니까? 10만 대 차량이 지나다닐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10만 대 이로부터 통행료 받아서 원리금을 상환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막상 천안 논산고속도로 완공이 되었어요. 완공되고 뚜껑 딱 열어보니까 하루에 10만 대 다니니까요. 그러니까요. 딱 어때? 10대 다니더란 이야기예요. 10대. 그럼 개발사업이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완전 실패했다 할 수 있겠죠. 완전 실패했다는 이야기. 이에 따른 책임을 자, 어때? 법인에게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란 이야기예요. 없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프로젝트 금융은 미래의 현금, 미래의 수익성 이걸 근거로 해서 자금 조달된 방법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이 실패했을 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야. 그럼 소구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야.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프로젝트 금융은 비소구 금융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이야기예요. 비소구 금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소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에서 비소구 금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10대는 다니잖아요. 10대 다니는 차량으로부터는 어때? 통행료를 받을 수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통행료. 그럼 비록 얼마 안 되지만 이 10대로부터 받는 통행료 여기서는 상환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청구 가능이죠. 그래서 어때? 제한적 소구 금융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제한적 소구 금융이다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금융의 큰 특징이에요. 비소구 금융이다, 제한적 소구 금융이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여튼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프로젝트 금융 이 자체는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한 대출이다라는 겁니다. 미래현금을 담보로 한 대출이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해당 사업이 도사할 경우에도 사업주는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소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뭐라 합니까? 비소구 금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해당 발생하는 현금, 자 여기서는 10대 차량 단위죠. 이로부터 하는 통행료였겠죠. 즉 해당 사업에 발생하는 현금이나 자산의 범위 내에서는 채권 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그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때는 뭡니까? 제한적 소구의 대상이 된다. 제한적 소구금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금융의 큰 특징이 바로 이 부분이죠. 비소구 금융이다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이다. 이건 용어 하나하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소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뭡니까? 비소구 금융이다. 그러나 제한적으로는 가능하죠. 그래서 제한적 소구 금융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어요. 자, 제한적 비소구 금융이다. 이건 잘못된 표현이 되겠지요. 다음 소구 금융이다. 역시 잘못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프로젝트 금융의 큰 특징이 뭡니까? 비소구 금융이다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이다. 이래서 큰 특징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해서 기출된 문제를 풀어보시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부동산 담보주의 아니라 그랬지요. 아니다. 바로 미래 현금, 미래 수익성 이걸 근거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다. 자, 이 내용과 프로젝트 금융의 큰 특징 비소구 금융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프로젝트 금융의
근본적인 원리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내용 토대로 해서 여러분 교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겠습니다. 자, 414페이지예요. 자, 414페이지는 1번 챕터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프로젝트 금융의 의의다 나와 있죠. 별표 4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별표 4개 해놓으시고 양호로 1번 의의입니다. 첫 번째로 봅시다.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프로젝트 금융은 사업자 신용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설명드렸죠. 자, 프로젝트 금융이다. 이는 부동산 담보대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용대출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다. 그 다음 주세요. 미래사업의 수익성 또는 미래 현금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한 방식이다. 자, 이처럼 미래사업의 수익성, 자, 미래 현금 이를 기초로 해서 자금을 조달한 기법이 바로 뭡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금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프로젝트 금융은 프로젝트 자체부터 발생하는 현금을 근거로 필요자금을 조달한다. 그럼 이 사례를 보니까 자, 프로젝트 자체부터 발생하는 현금이 뭡니까? 통행료지요. 통행료. 이걸 근거로 해서 필요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동그라미 2번. 프로젝트 금융의 경우 사업 시행자의 원리금 상환은 해당 프로젝트 발생하는 현금에 의존한다. 결국 어때? 이 사람이니까 현금 통행료죠? 통행료 이거 받아서 원리금 상환하겠다. 이런 내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3번. 프로젝트 금융은 통상적으로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공사기간이 장기인 사업에 적합한 자금 조달 수단이다. 알 수 있겠지요. 다음 동사 4번. 프로젝트 금융은 개발 사업에 대한 부동산 금융이죠. 그래서 일종의 공급자 금융이다. 표현할 수 있겠네요. 다음 동그라미 5번 내용입니다. 자, 동그라미 5번은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여기에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을 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저 나가면 임대주택 단지가 완료되면 임대료라는 현금이 있어야 없어요? 있죠. 이처럼 임대료라는 미래 현금 이걸 근거로 해서 어때?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겠죠. 사실 이 미래 현금, 미래 수익성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뭐가 됩니까? 임대료가 되겠지요. 임대료 이걸 근거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결국은 프로젝트 금융 여기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임대주택 건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예상하면 프로젝트 금융 이 자체는 어떻습니까? 주택 공급 확대 때 기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튼 미래 현금, 미래 수익성 이게 확실하다면 어때? 프로젝트 금융에서 자금 조달 가능하겠죠?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5번 보세요. 프로젝트 금융의 활성화는 어때? 주택 공급을 확대시키는 데 기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6번 봅시다. 자, 일반 기업 대출의 차입자는 누굽니까? 당연히 일반 기업이 되겠죠. 그렇지만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의 차입자는 이와 같은 특수 법인이 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7번 잘 기억합시다. 자, 일반 기업 대출의 자금은 차입자가 어때? 직접 관리하겠죠. 그렇지만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위탁 계좌에서 관리된다. 우리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프로젝트 금융이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이 크다 그랬죠. 그래서 돈 빌려주는 대주단도 위험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시행사에게 직접 맡기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다. 바로 에스크로 설정한다. 즉 위탁 계좌에서 관리될수록 한다. 그래서 또 위험을 줄이고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뒷집은 잘 기억합시다. 자, 프로젝트 금융 자금은 위탁 계좌에서 관리된다. 이렇게 잘 기억합시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양호리 1번 특징입니다. 자, 이분도 잘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동그라미 1번 프로젝트 금융은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 방식이다. 우리 여기서 여러 차례 설명드렸죠. 프로젝트 금융의 큰 특징이 뭡니까? 비소구 금융이다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프로젝트 금융은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한 대출이지요. 따라서 해당 사업이 도살할 경우에도 사업주는 개인적인 채무를 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소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측면에서는 뭡니까? 비소구 금융이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동그라미 3번 해당 사업에 발생하는 현금이나 자산의 범위에서는 채권 청구가 가능하죠. 우리가 이사를 봤듯이 열대 1호부터는
이렇던 채권 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의미에서 제한적 소국 금융이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트 금융의 큰 특징이 뭡니까? 비소국 금융 또는 제한적 소국 금융이다.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은 2번 챕터로 넘어갑니다. 자, 2번 챕터 보시면 프로이트 파이낸싱의 장점이다 속였는데 별표 3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표 3개 해놓으시고 먼저 양고로 1번 내용이에요. 차입자로서 개발업자의 장점이다 할 수 있겠는데 누구 입장입니까? 바로 개발업자, 차입자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또 1번 다양한 사업 주체에 참여하고 이해 당사자의 위험 배분이 가능하다. 사실 이처럼 프로이트 금융에 의해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이야기야. 이것은 개발 사업은 대체로 규모가 크겠죠? 규모 크니까 지금 다양한 사업 주체가 참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해 당사자의 위험 배분도 가능하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2번은 이제 지문에 부의 금융 효과다 나와 있죠?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의 금융이다라는 건데 이건 쉽게 생각하면 장부의 금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사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프로이트 금융에서 1조 자금을 조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1조 자금을 조달하면 결국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이 A, B, C, D 회사가 어때? 1조 이걸 어때? 빌려 쓰기나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이때 이제 A 회사가 어때 이제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가정해 봅시다. 그럼 60%의 지분을 가지다면 자 1조 이 중에서 어떻습니까? 6천억을 빌려 쓰고 있는 셈이나 어때?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A 회사의 재무제표에 A회사 재무제표에 부채 항목에 6천억이 포함이 된다면 A 회사의 어떻습니까?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럼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A회사 자체적으로 다른 개발사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예요. 어려워진다. 그렇지만 이 6천억 이 자체가 A회사 재무제표 항목에 부채에 기재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부채에 기재되지 않으면 사실은 6천억 쓰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부채 항목에 기재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않으면 결국 어때? 상대적으로 부채 비율은 어때? 낮아진다 할 수 있겠죠. 그럼 부채 비율은 낮아지기 때문에 이 A회사 자체에서 다른 개발사로서 자금 조달하는 게 상대적으로 용이해진다, 쉬워진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A회사 입장에서는 채무를 수용할 능력이 어때? 커진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채무를 수용할 능력이 커진다. 결국 다른 개발사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그럼 이처럼 자 사실은 A 회사가 6천억을 빌려 쓴 셈이랑 마찬가지인데 A 회사 재무제표 부채 항목에 기록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가려서 우리가 뭡니까? 부의 금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부의 금융이다. 그래서 장부에 기록하지 않아서 장부의 금융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에 기록하지 않겠다. 이걸 어때? 부의 금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프로이트 금융 여기서 조달 자금은 이처럼 부의 금융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이제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이처럼 부의 금융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개발업체의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고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때?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이분 좀 까다로운 내용이에요. 자, 부의 금융이다. 자, 부의 금융 이건 뭘 이야기했습니까? 쉽게 표현하면 장부의 금융이다. 그래서 6천억을 빌려 쓰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인데 A 회사 재무제표 부채목에 기록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장부의 금융, 부의 금융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로해서 어떤 이제 A 회사 입장에서는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고된다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장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 부의 금융효과를 누릴 수 있어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고된다는 건 누구 입장입니까? 바로 개발업자, 차입자 입장에서의 장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양고를 2번 봅시다. 대출자로서 금융기관의 장점이다 소개되는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이제 이것은 프로이트 금융에서 자금 조달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워낙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반 기업 금융에 비해서 금리 수수료가 높다는 건 금융기관의 장점이 되겠지요. 동그라미 2번 개발사업이 성공할 경우 금융기관한테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성공하면 대박 터진다 그랬죠. 물론 실패하면 조박 찬다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3번
당의 개발 사업의 사업성 검토에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정부의 비대칭성 문제가 감소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돈 빌리는 대주단 입장에서는 다른 건 필요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필요 없더라. 미래 현금이 어떨 것인가. 자, 즉 천안 논산고속도로 완공되면 차량 몇 대 다니고 통행료 얼마나 그래 이것만 분석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때? 정부의 비대칭성 문제도 감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사 4번 개발사업주와 개발사업의 현금을 분리시킬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이건 이 생각을 합시다. 자, 어때?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금융에서 조달된 이 자금은 어때? 이제 개발업체에 직접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대주단의 위탁 계좌에 의해서 관리가 된다는 겁니다. 참 위탁 계좌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개발 사업주와 개발 사업의 현금을 분리시킬 수가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개발 사업주 파산이 개발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도 금융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런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는 416페이지예요. 세 번째 챕터.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금융이죠. 자, 프로젝트 금융과 기업 금융의 비교다 나왔는데 먼저 첫 번째 간 보세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 차주입니다. 차주는 누굽니까? 차입자예요. 차입자. 우리 설명드렸죠? 대주는 대출자다. 금융이 되겠죠? 차주는 차입자란 이야기예요. 자, 먼저 자, 프로젝트 금융입니다. 차입자는 누가 됩니까? 바로 특수법인 프로젝트 회사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기업 금융의 차주는 어때? 사업주가 되겠다는 거. 결국 일반 기업 자체가 되겠죠? 사업주가 된다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봅시다. 담보입니다. 자, 프로젝트 금융에서는 뭘 담보를 하는 겁니까? 바로 당의 프로젝트의 현금이다. 자, 이 사람이니까 통행료죠. 여튼 당의 프로젝트의 현금 그리고 당의 프로젝트의 자산이 담보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일반 기업 금융이다. 이는 사업주의 전체 자산 및 신용이 담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상환 재원입니다. 자, 먼저 프로젝트 금융이에요. 프로젝트 금융은 당의 프로젝트의 현금이다. 이 사람이니까 자, 현금이 뭡니까? 통행료. 이걸로 상환하겠다. 그 이야기지요. 일반 기업금융은 사업주의 전체 재원을 통해서 상환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4번 자금관리입니다. 프로젝트 금융은 대주단의 위탁 계좌에서 관리된다. 우리 여러 차례 이야기 드렸죠. 프로젝트 금융 이 같은 경우에는 대주단의 위탁 계좌에서 즉 에스크레이션 이걸 설정해서 관리하면서 자금이 엉뚱해서 새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 업자의 즉 시행사의 개발 이익보다는 공사비 때 먼저 인출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반 기업 금융입니다. 자금관리 누가 합니까? 차주, 차입자가 임의로 관리하는 거지요. 자, 다음 동그라미 5번 보세요. 소유권 행사입니다. 근본적으로 프로젝트 금융은 어떻습니까? 비소유금융이다. 또는 제한적 소유금융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 기업에 대한 소유권 행사 배제다. 또는 제한이라는 이야기예요. 소유권 행사가 배제되는 게 뭡니까? 비소유금융. 제한된 건 뭡니까? 제한적 소유금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기업금융 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한 소유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다음 동그라미 6번 봅시다. 채무 수용 능력입니다. 자, 프로젝트 금융 이 같은 경우에는 어때? 부의 금융 효과를 얻을 수 있죠? 누구 입장이니까? 차입자인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부의 금융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서 채무 수용 능력이 어때? 제고된 장점이 있다. 설명드렸죠? 됐습니다. 뭐 이런 정도 여기서는 자, 이해가 되시고 비교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금융 이와 관련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네요. 자, 설명 다 드렸고요. 거래 예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7회 시험 때 출제된 문제가 되겠는데, 자, 문제 봅시다. 프로젝트 금융 설명으로 들린 것은 1번 보세요.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일정한 현금이 예상되는 경우, 자, 우리가 설명 사례는 뭡니까? 통행료가 되겠지요. 자, 사전 계획에 따라 미래 발생할 현금, 즉 통행료, 그리고 사업 자체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미래 현금, 미래 수익성 이걸 근거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 바로 뭡니까? 프로젝트 금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일반적으로 기업 대출보다 금리 등이 높죠. 그래서 사업이 성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성공하면 대박 터진다는 거죠. 또 3번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건설회사 또는 시공회사가 자체 계좌를 통해 직접 관리한다. 여기가 잘못되어 있지요. 직접 관리할수록 맡깁니까? 맡기지 않는다 그랬죠? 왜? 그만큼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주단의 위탁 계좌에서 관리된다. 즉 에스크레용 이런 거 설정해서 관리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3번이 잘못됐죠? 자체 계좌를 통해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다. 위탁 계좌에 의해서 관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보세요.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될 경우 당연히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성공하면 대박 터지면 실패하면 쪽박찬다 그랬잖아요. 됐습니다. 5번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금융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금융의 특징이 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따라서 틀린 건 몇 번입니까? 3번 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근 또 출제가 자주 되니까 뭐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문제 풀어보시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6절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다. 프로젝트 금융 다 맞춰드렸어요. 다 맞춰드렸고, 그럼 여러분 교재 417페이지를 보세요. 417페이지 마무리 키워드 정리다 나와 있죠? 설명 다 드렸으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그동안 학습했던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일이 있죠. 자, 여러분 교재 다시 330페이지로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 교재 330페이지예요. 자, 330페이지 찾으셨나요? 예, 자, 330페이지 보시면 자, 이 장에서 알아야 할 주요 지문이다. 자, 15문제 소개되고 있죠? 우리 학습 다 했으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어요. 맞다 틀리다 풀어보시고 해설 참고로 해서 정답도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우리는 복습하는 것이다. 반복성을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할 일이 있지요. 제가 여러분께 제공해드린 학습 자료가 있지요. 학습 자료. 자, 처음 학습 자료 프린트물 다 출력하셨죠? 프린트물. 처음 프린트물 다 출력하셨을 거예요. 이 프린트물 일 통해서 자, 괄호넣기 용어 정리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까지 기본 이론 과정, 심화 이론 과정에서 매 장마다 지금 프린트물 제공을 해드렸어요. 이분 쭉 풀어보시는 분들은 용어 정리하는데 또 기초 개념을 정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됐을 것이다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 내용들이 우리가 기출문제 풀 때도 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에는 여러분께 1000개 지문 정도를 정리해서 드릴 걸로 약속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훨씬 더 많은 무려 1426개네요. 1400개 이상의 지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동안 따라오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지문을 우리가 살펴왔다. 물론 지금까지 공부를 해서 다 외울 수는 없는 겁니다. 자꾸 보시면서 눈에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용어정리를 해놓으면 그게 우리 밑바탕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공부에서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본 과정에서 진행드린 금융론 괄호넣기 퀴즈 천상이다. 이 학습자료 꼭 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서 용어 정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해주신다면 7장 금융론도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418페이지를 보세요. 418페이지 여기 보시면 8장 부동산 이용 및 개발론이다 소개되고 있죠. 그리고 자, 여러분 교재 444페이지예요. 444페이지는 9장 부동산 관리 마케팅론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여러분 교재 8장 이용 및 개발론이다. 9장 관리 및 마케팅론이다. 이분들은 저희들이 기본 이론에서 충분히 학습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과정에서 제가 설명드리고 교재 읽으면서 밑줄 그으면서 반복 학습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재 밑줄 그어진 부분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반복해서 읽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심화 이론 강의도 모두 마치게 되었네요. 자,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48강 이처럼 많은 강의를 통해서 진행을 좀 해드렸습니다. 판서 통해서 설명도 드리고 그리고 판서에서 설명한 내용을 경우에 따라서는 교재 읽어가면서 또 밑줄 긋죠? 뭡니까? 반복습 차원이었다라 조금이라도 이해하자. 이런 반복습 차원에서 밑줄도 그어드리고 예제도 하나씩 대부분 풀어드렸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반복습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수는 좀 많았지만 그만큼 여러분 자기 역시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봅니다. 또한 부동산 학개론이다. 이 과목은 무엇보다도
반복습이 중요하다는 거. 제가 수업 진행해서 여러 차례 반복을 했지만 또한 여러분들이 어때? 전체적으로 또 복습도 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설명 다 드렸으니까 기본 수업 때 밑줄 그어진 내용만 쭉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서 눈에 익히시면서 반복습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우리의 최고의 학습법은 뭡니까? 반복이다. 반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 반복습 차원에서 꼭 한 번 더 복습을 좀 부탁드리고요. 부탁드리고 이제 기출문제 풀이 과정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